고요한 저녁입니다. 숨가빴던 하루의 끝자락. 잠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쉬어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 역사 소리입니다. 아주 짧게 딱 하나만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됩니다. 은행 앱이 열리지 않고 병원 기록이 조회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 발급도 멈춥니다. 그리고 곧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대통령의 발표를 찾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자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불안한 질문 하나를 서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당신이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나요?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순간은 법이 사라질 때가 아닙니다. 법을 적용할 기억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 기억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기록입니다. 이 영상은 왕이 사라진 순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보다 오래 살아남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가장 빠르게 사회가 무너졌던 순간은 왕이 사라졌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멈춘 날이었습니다. 권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끊기는 순간 사람들은 서로를 믿을 근거를 잃습니다. 그때부터 질서는 선언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의심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권력자는 사라졌지만 권력보다 오래 살아남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장면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전쟁 속에서 나라의 기억이 먼저 타버렸던 순간,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어두운 관청 안에서 누군가는 끝까지 장부를 넘기던 순간, 그리고 기록이 멈추자 사회가 실제로 흔들렸던 아주 가까운 시대의 장면까지. 이제 첫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라가 불타던 밤, 가장 먼저 사라졌던 것은 왕이 아니라 나라의 기억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궁궐이 불타고 도시가 무너진 것은 눈에 보이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사람들이 미처 알아채기 전에 조선이 스스로를 기억하던 방법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쟁은 사람과 건물을 태웠지만 기록의 소실은 나라의 내일을 태웠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같은 국정의 흐름을 기록하던 문서들이 사라졌고 수많은 관청의 장부와 보고서들이 불길 속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선은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억을 잃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드러납니다. 모든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단일 보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되도록 제도화된 기록이었습니다. 그 결과 임진왜란 당시 대부분의 사고본은 소실되었지만 전주 사고본만은 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전쟁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그 위력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은 완전히 무너진 나라였지만 완전히 길을 잃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억만큼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니라 기록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조선이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은 곧바로 평온한 회복의 시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나라가 다시 온전히 서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장면은 전쟁터가 아니라 관청 안에서 시작됩니다. 조선 말기 왕권은 이미 힘을 잃었고 나라의 존속은 불확실했습니다. 그때 나라의 존속은 이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관청 안의 풍경은 완전히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관아의 어두운 방 한켠, 남은 등불 아래에서 관리 몇 사람이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금은 예전처럼 거치지 않았고 군포를 낼 수 없는 백성들도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과 토지 문서는 마지막까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의 땅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마을에 몇 가구가 남아있는지, 이름 하나,
숫자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려 그들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는데도 행정은 멈추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 안에 있던 관리들 중 상당수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록이 누구에게 쓰일지, 자신이 내일 관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름을 적고 숫자를 맞추고 종이를 넘겼습니다. 이것은 충성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살리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왕을 위해서도 새로 들어올 권력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록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먼저 무너진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관리들이 어차피 나라는 끝났으니 그만두자고 펜을 내려놓았다면 그 다음에 벌어졌을 일은 새로운 왕조의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먹을 곡식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백성, 누가 어느 땅을 경작하던 사람인지 증명할 수 없는 마을, 서로를 의심하며 폭력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람들, 그들은 미래를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을 버티기 위해 장부를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록이 멈추는 순간 공동체는 완전히 기억을 잃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이 땅에 살았는지, 무엇이 남아있는지,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죠. 권력은 사라져도 버틸 수 있지만 기록이 사라진 사회는 단 하루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록이 사라진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제 우리는 조선을 떠나 전혀 다른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기 5세기 서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전쟁과 약탈이 이어졌고 행정기관과 함께 토지 대장과 인구 기록, 세금 문서들이 대거 소실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혼란은 즉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 땅의 주인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어느 가문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거둘 수 없었고 병력 동원이나 구호물자 배분 역시 판단 기준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기록이 사라지자 분쟁은 곧 폭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확인할 문서와 기준이 없어서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하더라도 공동체를 통제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명령을 내려도 따를 근거가 없었고 약속을 해도 증명할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록이 사라진 사회는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을 잃은 공동체의 문제로 붕괴해 갔습니다. 조선 말기는 나라가 무너져도 기록을 붙잡았고 서로마는 기록이 무너지자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먼 과거의 역사처럼 느껴진다면 잠시 지금의 세상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모든 전산 기록이 멈춘다면 당신은 무엇부터 가장 먼저 불안해질까요? 돈일까요? 신분일까요? 아니면 내가 나라는 존재를 증명할 방법일까요? 역사는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란은 총과 폭탄보다 기록의 공백에서 훨씬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혁명과 쿠데타에서 가장 먼저 장악되는 곳이 궁궐이나 방송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점령되는 곳은 기록실과 통신 그리고 행정 데이터였습니다. 권력을 얻고 싶었던 사람들은 명령보다 먼저 기억을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전산 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되어 주민등록정보가 사라지고 토지 대장이 멈추고 금융기록과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누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없고 어디까지가 개인의 재산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어느 병원이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하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법을 적용할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질서는 선언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있는 곳에서만 질서는 작동합니다.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준 사실은 단순합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진짜 신호는 지도자의 부재가 아니라 제도 기록의 단절이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겪은 일입니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7년 5월 영국 전역의 의료 시스템이 큰 혼란을 겪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워너크라이 랜서웨어 공격으로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NHS 여러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 체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병원이 폐쇄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사라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분류할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을 쓰면 안 되는지, 이미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의료진은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비응급 수술과 진료 일정은 중단되거나 연기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구급차가 다른 병원으로 우회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기록이 사라지자 의료 인력은 그대로였지만 의료 행위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해 6월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트페트야라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정부 기관과 은행, 교통과 행정 시스템이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세금 업무가 중단되었고 급여 지급과 행정 처리도 지연되었습니다. 기록과 시스템이 사라지자 도시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2025년 9월 대한민국에서도 국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정부 온라인 행정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증명서 발급과 조회, 각종 행정 처리들이 멈추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때도 문제는 같았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록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중에게 지도자의 명성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매년 변함없는 세금 부담과 쉽게 흔들리거나 지워지지 않는 기록과 한 줄의 규칙이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답을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바뀌는 대혼란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았던 것은 과연 지배자의 권위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사회 구조였을까요? 마치 큰 강물이 오랜 세월 동안 흐르듯 사람들은 그 체계라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의 동요에 취약합니다. 과거의 최고 권력자들 역시 이러한 사람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참모들에게 격렬하게 화를 내며 성급한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개인적인 선호나 특정 사정에 따라 중대한 정책 결정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대중 또한 불공정한 조세나 혹독한 지배에 분노하여 때로는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은 마치 오랜 시간 풍파를 견뎌낸 견대한 거대한 암석처럼 개인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격렬한 분노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속도가 극히 더뎠고 때로는 답답하고 완고해 보일 만큼 조용히 자신의 경로를 따랐습니다. 앞서 언급된 이러한 더디고 무딘 반응의 특성은 역설적으로 시스템의 존속 기간을 더욱 연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아무리 길어도 한정적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지도자라도 그의 지배 기간은 기껏해야 수십 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다음 지도자가 취임하고 또 그 다음 시대가 와도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수백 년 된 고목이 오랜 시간을 견디듯 시스템은 수많은 사람의 일생을 뛰어넘어 존재했던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는 죽어도 그가 마련한 규칙과 시스템은 살아남아 다음 지배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체감하는 순간은 사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됩니다. 신분 확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주소를 기입할 때, 혹은 물품 포장에 적힌 지역 이름을 무심코 읽을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나 시, 구 같은 행정 단위는 먼 옛날부터 이어져 온 개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체계를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관리의 명칭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도 공동체는 영토를 분할하고 인구를 분류해야 했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징수하고 의무를 부과하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에 어떠한 역할을 요청할지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지역과 소속이라는 개념이었고, 이 체계는 지배자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놀랍도록 오랜 시간 존속했습니다. 오랜 지배체제가 해체되고 외세의 통치 기간을 거치고 해방과 전쟁을 지나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구조가 수립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유사한 방식으로 영토를 구분하고 비슷한 용어로 지역을 지칭합니다. 시스템이 존속했다는 말은 단지 이름만 남아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인식하는 근본적인 틀이 그대로 전승되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현대 도시의 주요 거리 명칭들도 이와 유사합니다. 특정 길 이름은 단순한 지명을 넘어 과거 중심적인 관리 활동과 상업이 밀집되었던 구역이었으며, 다른 길 역시 현대 이전에 관공서와 생산시설, 물류가 연결되어 있던 공간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위를 걸으며 음료를 마시고 일과를 마치고 스쳐 지나가지만 그 명칭들은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세상을 조직하던 당시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다면 시스템이란 보이지 않는 건설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파괴되고 재건되지만 도시의 기본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듯이 통치 세력은 교체되고 지도자는 사라져도 시스템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잠재하여 조용히 생존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지도자의 힘이 약해지고 정세가 혼란스러웠던 순간에도 관리 체계와 자료, 시스템만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미 사람들의 생활과 그리고 사고방식 깊숙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지시하지 않아도 시스템은 스스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최초의 질문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과연 한 공동체를 움직이는 동력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최고 권력자의 선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도 무심코 활용하는 이 관리의 언어와 체계였을까요? 지금까지의 논지를 따라왔다면 이러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지배체제가 수립되면 이전 시대의 모든 시스템을 제거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왜 굳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새로운 힘을 자들마저도 전임 체제의 시스템을 상당분 이어받고 유지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고도 지극히 현실적인 근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심도 있는 물음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효과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스템이 과연 언제나 올바르다고 단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과거의 결정은 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존속 가능성의 문제였죠. 그리하여 등장하는 것이 능률성과 지속성이라는 잣대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올린 방대한 정보와 소중한 경험을 담고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현재 우리가 속한 사회를 상상해 보면 이해가 한결 빠를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최고 의사결정 집단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시민 식별 체계를 폐지하고 거주지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세금 징수 방식과 행정 양식의 형태를 전부 새로 만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 혼란에 휩싸일 것이고, 대중 곧 현대의 시민들은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증명서 한 장을 발급받는데 수개월이 소요되고 조세 징수가 불가능하여 공동체는 즉각적인 재정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의 공동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단지 종이에 적힌 규칙을 수정하는 작업을 넘어 사람들의 업무 방식과 사고 흐름, 그리고 이미 작동하고 있던 공동체 운영의 거대한 기여를 정지시키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배 세력조차도 이 시스템이 완전 무결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것을 없애면 공동체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스템이 끊임없이 살아남았던 것은 단순히 어떤 지배 집단이 정당하다라는 정통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강력한 실제적 가치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스템은 특정 개인이나 한시적인 영향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대한 조직체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근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스템은 어떤 지배 세력이 등장하더라도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스템은 단순히 규정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쌓여온 방대한 정보의 집합체였습니다. 시민을 통치하고 재정을 징수하며 질서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실무 역량이 그 안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단숨에 백지로 돌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상상 이상의 무질서를 야기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힘을 가진 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더 올바른가를 논하기보다 어떤 방식이 실제로 더 효과적이고 유용한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어져 오던 관리의 틀과 운영 방식은 긴 시간 동안 그 유용성이 입증되어 있었고, 그러한 능률성은 지배 세력의 성격이나 사상과 크게 관계없이 작동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려 시도하는 것보다 이미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던 관리의 흐름과 자료의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시스템과 자료의 골격을 통째로 없애는 일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들 또한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결국 시스템은 이상적인 가치나 도덕적 명분 때문에 생존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지탱하는 데 요구되는 실용성과 편리함, 그리고 능률성 덕분에 굳건히 제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지 과거의 지배체제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집단과 사회, 그리고 공동체 방식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흡사한 상황을 어렵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정당성보다 유효성이 먼저 작용하는 이 원칙은 시대를 관통하며 반복되어 온 하나의 현실이었던 셈입니다. 만약 최고 권력자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존재했다면 그것은 지배력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근본적인 질서 그 자체였던 것은 아닐까요? 결국 최고 권력자는 소멸해도 시스템은 존속한다는 진실은 이렇듯 다양한 이유들이 복잡하게 얽혀 형성된 복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존속 방안으로서의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우리 삶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대중에게는 그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친숙한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최고 권력자가 누구이든 간에 공동체의 기반은 늘 그 위치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시대의 장면을 통해 개인의 영향력이 사라진 뒤에도
어떤 것들이 끝까지 남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고 권력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사람들의 삶을 정리하던 방식만은 남아 다음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배의 흔적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도 권력이 교체되어도 계속 작동할 수 있었던 하나의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여러 번 같은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사람을 기록하고 업무를 이어가고 공동체의 일상을 정리하는 일만은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질문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로 옮겨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는 이 수많은 기준과 절차들은 과연 앞으로나 오랜 시간 동안 다음 세대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까요? 시간은 늘 답을 말해주지 않은 채 이런 질문만을 남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과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바라보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질문이 이 밤 당신의 생각 속 어딘가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루의 끝에서 그 고요한 생각을 내려놓고 편안한 밤으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밤에도 역사의 또 다른 장면을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